자, 이제 우리 손해사정의 꽃이죠. 꽃과 같고 이제 핵심 손해사정금 산정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했다라는 가정을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손해액을 산정하는 건데,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손해액이란,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손해액이라면 합의 또는 소송에 의해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말하는데, 이 합의는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인데, 가해자는 우리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피해자가 되는 거고, 서로 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면 또는 소송에 의해서 확정된 손해배상금이 있다면, 우리가 보통 이제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넘어가기도 하니까, 단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로 손해배상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합의 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 피보험자,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서로 합의금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간의 동의가 필요해요. 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왜냐면 임의로 뭐 한 200이면, 통상의 손해가 200이면 되는 거를 뭐 한 1000만 원을 주고 합의를 했어.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1000만 원 정도 그냥 주지 뭐. 그리고 나서 이 보험회사에다가 1000만 원 주시오. 나 1000만 원 합의했으니까 1000만 원 주시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예, 동의를 얻어야 된다.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손해액의 평가 절차는 피보험자에게 합의 가능 금액을 안내하기 위하여 배상책임 여부, 피해자의 청구 금액, 과실 등을 검토하여 소송 제기 시 예상되는 판결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잘 안 해요. 이 둘이서 합의 보고 뭐 이런 거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별로 없고, 대부분은 피해자와 보험회사 간에 이 직접 청구에 따른 둘의 관계에서 이제 합의금이 산정이 되는 거죠. 보상금이. 손해배상 규정으로 가겠습니다. 민법 393조는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규정이다. 393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통상의 손해로 한정이 됩니다. 우리 통상의 손해. 단 특별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93조의 내용인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한다. 그래서 통상 손해가 손해 3분서를 따릅니다. 우리가 민법에 무슨 손해 3분서를 따르세요 이런 조항은 없어요. 네, 그거는 우리 통설에 의해서 또는 판례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준용 규정 393조 여기죠. 이것 등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도 준용한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불법 행위 책임 750조, 뭐 755조에서 756조 이런 것도 이거를 준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손해 대상. 손해 대상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만 배상을 해야 되겠죠. 이번 사고로 어깨를 다쳤는데 뭐 발목 치료비를 청구했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원칙은 손해배상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불법행위와 손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이 원칙이 적용되는지와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례별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일률적인 방법은 없고 관련 판례,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 상당 인과관계가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가 매 사례마다 무 자르듯이 이렇게 딱딱딱 정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 자문, 판례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손해의 분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의 범위는 치료비, 치료 관계비용, 치료 기간 중에 휴업으로 인한 일시 수입 등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등의 정신적 손해가 된다. 그러니까 재산적, 정신적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재산적 손해는 다시 적극적, 소극적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걸 세 개를 합쳐서 손해 3분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산적 손해는 다시 지출을 수반하는 적극적 손해와 소득의 상실이라는 소극적 손해.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간 거 적극적 손해와 앞으로 들어올 주머니에 앞으로 들어올 거 못 들어오는 거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는 사고로 인해서 실제로 지출된 손해입니다. 대표적인 게 병원비, 치료비, 그리고 간병인도 쓰면 간병비, 그리고 이송, 뭐 병원에서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이런 이송비, 장례비 이런 것들이 다 적극적 손해에 해당이 됩니다. 상당 인과관계가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상당 인과관계. 소극적 손해는 불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장래의 이익을 말하는데 일시수입, 일시퇴직금 등이 해당이 되고, 정신적 손해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위자료를 의미합니다. 적극적 손해, 치료비, 합의 이전에 기지급한 치료비와 향후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 치료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이제 치료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지출한 기지급한 치료비, 그리고 앞으로 지출될 향후 치료비. 향후 치료비는 성형수술비, 금속 핀 제거 수술비 등 향후에 지급될 치료비를 우리가 이제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났으면 성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형수술비. 당장은 안 하더라도 나중에 상처가 아물고 한 1, 2년 뒤에 해야 되는 성형수술비도 현재 시점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금속 핀 제거 수술비도 이제 핀을 골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고정물을 심어요. 그런 경우는 몇 년 정도 지나면 내고정물을 빼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속 핀 제거 수술비가 가능하다. 이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도 중간이자 공제를 해야 된다. 원칙은 그래요. 왜냐면 향후 치료비가 5년 뒤, 10년 뒤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어요. 치아 같은 경우. 치아 보철은 5년 뒤, 10년 뒤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중간이자 공제를 해야 돼요. 중간이자 공제는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따져서 미래 가치. 그래서 현재의 100만 원이 미래의 100만 원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요 중간에 이자가 연 5% 정도 이자가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5%의 이자가 이만큼 쌓일 거 아닙니까? 10년 뒤에는. 그러면 요 10년 뒤에 이자 쌓인 거를 이쪽으로 환원시키는 거예요. 중간 이자를 빼고. 그게 이제 중간 이자 공제 방식인데, 그건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기왕 치료비는 이미 쓴 거, 수색비, 응급조치비, 입원료, 환자의 대중적인 병실 사용료, 상급병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1인실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일반 병실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요. 부수적인 환자 식대 등도 포함이 됩니다. 환자 식대는 포함이 되는데 환자 가족의 식대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제 환자 가족들도 옆에서 보살피고 이러다 보면 이게 식사하거든요. 환자 가족의 식대는 이제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상급병실 사용 시에는 일반실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차액은 부지급해요. 하지만 의사의 진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게 전염병이다. 이 사람 꼭 1인실 써야 된다. 거나 이제 상해가 완치되어 의사가 퇴원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의로 입원을 계속한 경우는 이 기간의 치료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통비는 입원, 퇴원, 전원, 통원 등에 소요된 교통비를 의미하고, 근데 실무에서는 보통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택시 타고 왔다고 택시비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걸어갔다고 해서 안 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하루 통원하면 얼마 이렇게 고정된 돈을 산정합니다. 기타 치료비, 진찰, 호송, 투약, 수술, 처치, 치료비에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치료비는 다 인정을 해준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물품 사고, 기저귀 사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물품 구매에 대해서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욕창 방지 매트 같은 거 있죠. 우리 와상 상태가 되면 우리 환자가 거의 침상 생활을 해야 돼요. 못 움직이고. 그러면 이제 욕창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욕창 방지 매트 이런 것들은 또 일부
인정을 해주기도 하더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근데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향후 치료비, 대상, 성형수술비, 금속핀 제거수술비, 치아 보철비, 기타 보장구 비용,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약물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향후에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지급을 한다. 현재 시점으로 환원시켜서. 하지만 뭐를 중간이자를 빼고 줘야 된다. 장래에 소요되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산정하여 이때부터 사고일이 이때입니다. 치아는 5년 뒤에 한번 교체하고 뭐 10년 뒤에 한번 교체하고 5년마다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는 사고일로부터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시점, 현재 시점이 기준이에요. 항상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5년 뒤 거, 10년 뒤 거 이거에 대해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줘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고일로부터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시점까지의 지연 손해금 상당액은 과잉배상을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간이자 공제를 하지 않고 뭐 현재 시점에 100만 원을 5년 뒤에도 100만 원으로 적용하고 10년 뒤에도 100만 원으로 적용한다? 그걸 현재 시점으로 준다? 그러면 5년 사이에 이자 5%씩 붙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과잉배상이라는 겁니다.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은 장래 한 번만 발생할 경우에는 발생 치료비 곱하기 H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요 H계수는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지만 실무를 안 하는 분들은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H계수는 호프만 계수라고 얘기합니다. 호프만 계수는 수학자들이 이미 계산을 해놨어. 그래서 그 수치화 시킨 겁니다. 이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그 수치만 대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5년 뒤, 10년 뒤가 뭐 0.8, 0.6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 그러면 현재 가치에 이제 0.8을 곱하면 이제 80만 원, 뭐 0.6을 곱하면 60만 원 이런 식으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 1회만 발생할 경우에는 H계수, 호프만 계수를 적용을 하고 H계수라고 하는 거는 현가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치료비 곱하기 H계수입니다. 그리고 시행 시점 월 H계수에서 전월 H계수를 빼주면 돼요. 그리고 현가액은 이 월 H계수, 호프만 계수를 이용할 때는 이제 빼주는 거고 연 호프만 계수를 이용할 때는 빼주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장래 주기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현가액에다가 1회 발생할 치료비 곱하기 H계수, 연간 호프만 수치표를 누계해서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5년짜리, 10년짜리 이런 거 더해주면 돼요. 15년짜리 뭐 0.5다 이런 거 계속 더해주면 돼. 이 호프만 계수를. 그래서 연간 호프만 계수를 장래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5년, 10년, 15년, 20년 이랬을 때는 이제 연간 호프만 계수를 사용하고 장래 한 번만 발생한다. 예. 그러면 H계수, 시행 시점에 연간 H계수를 대입을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시행 시점에 월 호프만 계수에다가 전월 호프만 계수를 빼주면 돼요. 여기서의 호프만 계수 1번, 이 전월 2번 요거 빼주면 됩니다. 월 호프만 계수를 이용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치아 2개의 크라운 치료를 했어요. 그랬을 때 교체 비용이 한 개당 50만 원이라고 치면 치아 보철, 이제 보철이라고 하는 거는 보철 및 임플란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철의 경우는 통상 5년에서 10년 주기로 재보철을 요합니다. 아마 보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크라운 씌운 거는 5년에서 10년이면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교체 주기를 10년으로 가정했습니다. 기대 여명, 앞으로 이 사람이 언제까지 살 것이냐.
현재 60세인데 기대여명은 앞으로 28년 더 살 수 있다. 그러면 60세니까 70세, 80세 요때 한번 이때 한번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28년 살 수 있으니까 88세까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관연수표에 10년, 20년에 대한 호프만 계수가 이러하다. 0.6666, 20년째는 0.50000. 그래서 현가액을 구할 때는 현가액은 현재 가치 얘기라는 얘기예요. 일단 요 5년, 10년에 대해서 50만 원을 갖다가 두 개를 하잖아요. 치아가 두 개니까 두 개 곱하기 개수를 더해주면 돼. 10년짜리 개수 더하기 20년짜리 개수, 호프만 개수 두 개를 더해주면 거기에다가 요 비용을 곱해주면 현가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학자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연간 호프만 개수표가 있어요. 월간 호프만 개수표도 있고. 그래서 그 호프만 개수를 대입만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개요비로 넘어와서, 개요비는 간병비를 뜻합니다. 간병비. 개요비는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혼자 자력으로 불가능할 경우 타인의 조력을 받은 것으로서 치료 중에 소요된 비용과 치료 종결 후에도 필요한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치료 중과 치료 후. 치료 중에는 당연히 이제 밥 먹고 씻고 이런 거를 누군가 도와줘야 돼. 나 이제 거의 침대에만 누워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간병인이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치료가 끝났는데도 이 사람이 뭐 식물인간 정도가 됐어요. 또는 뭐 다른 이유로 개요가 필요해. 이랬을 때는 계속적으로 개요비를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개요비를 산정할 수가 있고, 개요비의 산정, 가족이 간병을 한 경우에도 간병비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중상자가 되겠죠. 식사, 배변, 뭐 옷 입기, 뭐 이런 것들 혼자서는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간병비는 일용노임을 적용해요. 보통 인부의 일용노임으로, 보통 인부의 일용노임은 건설업, 보통 인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관련 기관에서 통계 자료를 발표해요. 건설업 노동자의 일용임금, 한 달 평균 임금, 요거에 대해서 하루치를 계산을 해서 이 사람의 임금을 적용합니다. 간병비는. 근데 가족이 간병을 한 경우도 있잖아요. 가족이 간병을 한 경우도 인정을 합니다. 개요비 산정 요소, 개요비의 경우 일상생활이 자력으로 불가능할 경우 하루 2인 개요가 있을 수 있고 하루 1인 개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8시간 개요 또는 이제 16시간 개요, 이제 1일 8시간 그리고 2인 개요 또는 1일 4시간 2분의 1, 요거는 이제 1로 보고 8시간, 2인 개요는 이제 곱하기 2가 되겠죠. 2인 개요니까. 그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개요비를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가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상태를 봤을 때 하루 8시간 관찰이 필요한 거냐, 4시간만 지켜보면 되는 거냐, 아니면 곱하기 2, 16시간을 봐야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는 피해자가 사망할 시 현실적인 장례 비용을 의미하고 판례에서는 일률적으로 500만 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거의 통설이 된 거예요. 500만 원, 장례비는 500만 원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개요비도 사실 이거를 기간을 얼마나, 이 사람이 개요가 필요한 거는 맞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인정해 줄 거냐, 사실 이게 실무에서는 또 쟁점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뭐 한 달을 인정해 줄지, 2달을 인정해 줘야 될지, 3달을 인정해 줘야 될지 이게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부상 등급별로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30일, 60일 뭐 이런 부상 등급 5등급 안에 들어오면 기간 딱 정해가지고 정액을 주는데, 우리 배상책임보험 실무에서는 그 기간 산정이라든지 금액이
조금 이제 유동적이다. 그리고 이제 치료 후에도 개요가 인정이 되면 사실 손해액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오히려 사망보다도 개요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사람이 있어요. 여명까지 계속 개요가 필요하다. 식물인간이라서. 그러면 이제 손해액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거기에다가 뭐 1일 16시간 뭐 2인 개요가 필요하다. 이래버리면 굉장히 늘어나겠죠. 소극적 손해, 일시수입은 피해자가 사고로 손해로 인해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상실하는 것. 그래서 요 일시수입이라는 말이 좀 유사어로 일시이익 또는 상실수익, 상실이익 여러 가지 용어들이 좀 쓰이고 있어요. 우리 법원에서 쓰는 용어, 우리 보험에서 쓰는 용어 약간 좀 혼재되어 있는데 다 비슷한 말입니다. 일시수입, 일시이익, 상실수익, 상실이익. 자동차 보험에서는 상실수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휴업손해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또 좀 혼재돼서 쓰고 있어요. 근데 비슷해, 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구적으로 일을 하거나 수입을 얻는 것을 놓치게 돼 생기는 손해.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되는 향후 소득이 이제 못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극적 손해를 이제 일시 수입에 대해서 이제 했고, 이제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일시 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일시,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잃어버린 수입을 지칭하는 두 가지 이론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판례 태도상 차액설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주로 요즘에는 이제 평가설이 이제 대세가 됐다. 차액설이라고 하는 거는 사고 전후의 소득 상실분을 따지자 이거예요. 사고 전후. 사고 전에는 내가 100만 원 벌었는데 사고 후에는 50밖에 못 벌었어요. 그거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고, 실질적인 수입의 감소가 있냐 없냐. 없으면 인정 안 해준다. 하지만 평가설은 노동능력이 평가 기준인 거예요. 내 소득의 감소보다도 노동능력이 떨어졌으면 그걸 자체가 이제 소득의 감소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노동능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했다라고 하면 실제적인 수익 감소 없이, 우리가 공무원들, 뭐 회사원들 유급 휴가 가는 경우 있잖아요. 병가나 이런 거 유급으로 가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유급이니까 소득 감소 없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입원을 했으면, 뭐 10일을 입원했으면 회사에서 유급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득 감소 여부 상관없이 노동능력이 100% 떨어졌다, 이번 기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일시 수입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설을 따르면 실질적으로 감소가 있었냐, 노동력 상실설을 따르면 평가설입니다. 이게 차액설과 평가설이 다릅니다. 이거 노동력의 상실 그 자체로 봅니다. 손해 발생 시점은 소득이 감소한 거를 손해 발생이 됐다. 하지만 이 평가설에 있어서는 사고 발생 시부터 내가 소득 감소가 됐다라고 보는 거고, 무직자에 대해서 그러면 주부학생 등 소득 없는 자는 인정을 안 해줘요. 차액설에서는. 하지만 평가설에서는 주부든 학생이든 뭐 백수든 뭐든 간에 다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 통원, 치료 종결 이후 모두 평가설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동차 보험만 입원에 대해서 차액설을 적용하고 있죠. 예, 소득 감소에 대해서. 그리고 통원에 대해서는 평가설을 쓰고 있고, 하지만 산재보험, 근재보험에서는 이제 차액설을 쓰고 있고, 배상책임보험은 다 평가설을 쓰고 있습니다. 치료 종결 후에 평가설을 쓰고 있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산재보험, 근재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차액설이냐 평가설이냐가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아요. 산재는 보통 휴업급여라고 해가지고 통원 치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소득의 70% 정도는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평균 임금을 따져가지고 70%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월 현실 소득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소득을 어떻게 정해줄 거냐? 이 사람 얼마 버는 사람입니까? 뭐 예를 들어 유재석이 교통사고 뭐 무슨 배상 책임 사고 나는 것과 우리가 사고 나는 거는 소득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유재석이 사고 나면 하루 그 사람이 버는 임금을 또 따져야 되겠죠. 뭐 한 해 출연료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는 사람인데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출연료를 못 받았어. 그 보존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소득을 어떻게 따지냐? 근로소득자는 제일 명쾌해. 왜? 급여 명세서에 찍히잖아요. 예, 그래서 사고 당시 소득, 급여 명세에 찍힌 거, 작년치 원천징수 영수증에 찍힌 거 이런 거를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공무원들, 우리 호봉제로 가는 사람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내년도 호봉, 내후년도 호봉이 다 인상이 되기 때문에 급여 인상이나 승진 호봉 승급이 확실하게 예측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여 그 증가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승진, 승급 등에 대해서는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 네, 그래서 확실하게 호봉이 늘어날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 뭐 교사나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사고 당시의 소득이 아닌 오를 거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줘라. 승급,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줘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근로소득자는 그 사고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요 뒤에 부분, 알았거나 알 수 몰랐는데 저 사람 교사, 공무원인지 몰랐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 몰랐다 하더라도 그래도 인정해주는 판결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 교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 즉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요게 대부분 이걸 봅니다. 월급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장 명쾌하죠. 이때 소득세 등의 원천 징수되는 경우에도 세금 자체는 공제되지 아니한 액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소득 자체는 그러니까 소득세 이런 세금 세전 소득을 보는 거예요. 세전 소득. 세후는 아니고 세전 소득. 일시수입 산정함에 있어서 재세금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세금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여기서 실제 소득이나 수입은 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금품이거나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금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거죠. 임금, 봉급 이런 것들이. 하지만 이제 실비 변상적인 거, 예를 들어서 교통비, 톨비, 기름값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외근 갔다 오거나 출장 갔다 오면 톨비, 기름값 이런 거 주는 거는 실비 변상적인 성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급여 소득자의 임금이 1호 임금보다 적은 때는 그럼 어떡합니까? 나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야. 근데 1호 임금은 한 달에 300이야. 이랬을 때는 1호 임금에 의한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왜? 내가 지금 회사에서 이 일을 하지만 내일 당장 퇴사하고 노가다 할 수도 있잖아요. 노가다 하면 하루 한 달 300은 벌 수 있는 사람이야. 예, 그래서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업소득자가 요게 좀 애매해. 사업소득자의 불만은 항상 매출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나 한 달에 얼마 매출 버는데. 하지만 우리가 따지는 거는 매출을 보는 게 아니고 재경비 공제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다시 본인 기여도 감안해서 산정을 합니다. 임대료, 인건비, 수도세, 전기세 이런 거 다 경비 나가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원가 이런 거 빼고 난 실질 소득을 따져야 된다는 거죠. 개인 사업자로서 수입을 객관적인 자료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 기업주와 같은 정도의 학력, 지식, 경험, 활동 능력 가진 경영자를 고용할 경우에 지급하게 될 상당 보수액, 이게 대체 노동 고용 비설, 그래서 대체 인건비라고 보는 거예요. 대체 인건비. 실무에서는 요거를 많이 해요. 대체 인건비. 이거 따지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대체 인건비. 이 정도 연차에 한
사업주로서 한 10년 차 정도 연차에 저 주방에서 요리하고 이런 것들, 그 정도 숙련도 있는 사람이 이제 다쳤다 그러면, 이게 대체 인건비로 한 400 정도 나옵니다. 비슷한 경력자를 대체했을 때. 그래서 이걸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의 동종의 경력이나 직종 종사자의 통계 소득을 기초로 산정한다. 그래서 요거를 봅니다. 요거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여기에 보면 이제 직종별 임금 통계가 나와 있어요. 예, 요 명칭이 좀 어렵긴 한데 실무적으로는 사고 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증명원, 요게 이게 매출이에요. 간단히 매출을 통한 소득 추정. 여기에 이제 세법상의 소득률을 곱하면 소득 및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 등에 기재된 소득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부가가치세 증명원에서는 매출을 보잖아요. 거기에 이제 경비율을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경비율. 그 경비율이 세법상의 소득률로 정해진 것들 대입을 하기도 해. 그래서 소득을 추정하는 거죠. 그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기준경비율 적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소득, 매출 기준이 아니라 실제 소득을 따져주는 게 있습니다. 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자들은 현금 매출은 신고 안 하기 때문에 매출이 적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쓴 소득보다 실제 세금보다도 더 많이 잡혀. 경비보다도. 그래서 이 경비율이 굉장히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비율 빼고 나면 소득에서 경비율만큼을 빼고 나면 실제 소득이 적어요. 일용 근로자라면 그때그때 하루 나가서 일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하루 일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건설 현장 일용 근로자는 임금대장, 갑종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원을 통해서 소득 확인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기능공은 통상적으로 이제 통계 자료를 보여요. 통계 자료. 그래서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 보고서상에 직종별 임금을 참조합니다. 건설업 현장 일용 근로자는 보통 이런 서류를 통해서 증명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통계상의 일용 임금을 적용하죠. 그런데 이제 기능공이 있어요. 목수나 또 조적공 이런 기능공들은 그 자격증 같은 게 있으면 통계 임금을 적용합니다. 통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건설의 임금실태 보고서에 예를 들어서 뭐 A는 건설 현장에서 목수를 일하고 있고 사고일로부터 1년까지 계약이 됐는데 건설회사가 지급한 월 급여는 450만 원이고 목수의 건설협회 노임 단가는 13만 원입니다. A는 퇴근 중 회사 버스를 타고 가다 부상을 입어 2년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일시수입 산정시 피해자 소득은 얼마를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고일로부터 1년간 45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1년 후부터 2년까지는 이제 통계임금을 적용하는 거예요. 사고일 이후로부터는. 이 계약 기간 동안은 이제 가약 기간 동안의 임금을 인정해주고 계약서에 있잖아요. 그 이유는 1년 이후로는 그냥 이제 통계임금을 적용해주는 거예요. 계약이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이제 통계임금 13만 원. 하루 한 달에 보통 22일 일한다고 보고 22일 곱하면 286만 원으로 산정을 합니다. 기타 소득 입증이 곤란한 자가 있어요. 성인인 보통 사람, 이제 일반인은 이제 건설 부분 보통인부 노임 정도 일시수입을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가정주부도 마찬가지 일용임금 인정해줘요. 미성년자도 19세까지는 현실소득액, 만 19세까지는 내가 알바해서 피자 배달해서 버는 거 있어요. 알바비. 그러면 이제 현실소득 인정해주고 19세 이후에는 이제 일용임금 인정해줍니다. 단 남성은 군 제대 후 소득이 예상되므로 병역 복무 기간을 가동 기간에서 제외했었어요. 예전에는. 하지만 최근에 판례나 사회적 요구는 차별이다 그래가지고 군복무 예정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모두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군대에 있다고 해서 그거를 빼고 주면 이건 여자는 그러면 주고 남자는 군대에 있으니까 안 주고. 미성년자 소득은 통상의 경우에 일용 보통인부 노임으로 산정되나 피해자가 장래 전문적인 분야에서 근무할 거리 확실시 되는 경우, 뭐 의대생 이런 사람들 해당 분야의 초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언젠가는 자기네 나라로 갈 거 아닙니까? 본인 나라로. 그래서 이게 좀 다르다. 외국인 근로자는. 일단 사고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얻고 있던 외국인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 사람이 언제 본국으로 날아갈 텐데 그 나라의 소득을 적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소득을 줘야 되는 건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리나라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있는 경우에 이 사람이 원칙적으로 비자 상태가 취업 비자를 받고 왔어. 그럼 보통 한 3년 정도 체류할 수 있거든요. G2 비자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체류 자격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액을 그 기간 동안, 체류 기간 동안에 취업 비자 기간 동안은 인정해 주겠다. 그러나 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경우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시 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 가능 기간 내지 체류 가능 기간 동안은 국내에서의 수입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산정되는 국가, 모국으로 가는 거죠. 보통은 이제 중국에서 많이 와요. 조선족 분들. 이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시 수입을 산정해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체류 기간 끝나면 자기네 나라로 갈 거 아닙니까? 본인. 그럼 그 나라 소득. 국내에서 취업 가능 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 본인의 의사, 체류 자격의 유무인데요. 체류 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그러면 어느 정도 체류할 건지를 인정해 주겠다. 이러한 법리는 비록 방해 외국인이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불법 체류자는 여행 비자로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어 그랬을 때는 취업 활동 자체가 공소 양속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사법상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 이게 아닌 이상 일반적인 일을 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 적용한다는 거죠.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일했던 정황과 이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몇 년 정도는 더 한국에 있겠다. 이걸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일용 근로자 임금이라고 하는 도시 일용 노임을 얘기하고 농촌 일용 노임도 있어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 부분 일용 근로자 임금을 대부분 적용해요. 일반인들은 건설업 건설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에 있는 거. 그래서 실용 노임 단가 보통 인부가 보통 한 달에 22일 정도 일한다라고 보는 건데 사실 대법원 판례가 얼마 전에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이제는 20일로 봐야 된다. 한 달에 여가 활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20일 일한다라고 본다. 이게 좀 견해가 좀 바뀌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진다 그러면 22일이냐 21일이냐를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어주는 게 맞아요. 제조인부 일용근로자 임금은 중소기업 중앙의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에 제조노임 단가상 단순노무종사원이 25일 일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에서 쓰는 건 이걸 쓰고 있어요. 건설인부 일용근로자 임금. 농촌 일용노임을 적용하는 경우는 농부들이 다쳤어. 실제 농촌 일용임금이 더 높아요. 도시 일용임금보다. 그래서 농업 노임 단가 곱하기 25일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통계상에 있거나 실무할 때는 통계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 때는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우리 이 손해액 산정은 문제풀이에서 많이 쓰일 거예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문제 풀고도 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익숙해지게끔 여러 문제도 풀어셔야 되고 그건 당연한 얘기고 이론적인 기반도 충분하게 쌓으셔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